이회기사. 네. 혹시 주식 투자 좀 하고 있어요? 뭐 예전 한 5년 정도 전까지는 좀 했었는데요. 음. 요즘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좀 하고 계시죠? 나는 뭐 IT 기업 한 5군데 들고 있는데 올해 뭐 거의 뭐 폭망이에요. 폭망. 예, 한숨밖에 안 나오는데 삼성전자만 해도 올 5월달에 그 액면 분할할 때 주당 한 5만 원에 샀는데 지금 뭐 4만 원이 안 되니까 마이너스 한 20% 정도 지금 떨어져 있죠. 답답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삼성전자 주식을 100주 사셨으면 취득 가격이 이제 500만 원이신데요. 올해 연말 시세가 뭐 주당 4만 원이 되면 총 주식 가치는 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연말에 그 결산 회계 처리할 때 네. 어떻게 처리를 해야 돼요? 뭐 간단합니다. 5월에 대표님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삼성전자 주식을 사셨을 때는 현금 500만 원이 감소하면서 삼성전자 주식 500만 원이 증가한 것을 처리하시면 되죠. 그래서 자산 내에서만 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2018년 연말이 돼서 그 주식 가치가 이제 400만 원이 됐을 때는 최초에 취득할 때 500만 원으로 적어놨으니까 이것을 400만 원으로 100만 원 감소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 100만 원 감소시킨 금액을 투자주식 평가손실이라고 하는데요. 투자주식 평가손실은 손익계산서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좌우 균형이 맞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시세 차익을 보려고 매입을 했었는데 주가가 떨어져서 평가 손실을 봤으니까 이거는 이제 영업 외의 비용으로 반영을 하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대표님께서 뭐 전업 투자를 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대표님께서 뭐 주식 투자로 입은 손실은 영업의 손실로 반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네. 2019년에 주식 가치가 좀 올라서 삼성전자 주식이 450만 원이 됐다. 이러면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2018년도 결산할 때 저희가 투자 주식을 400만 원으로 만들어 놨었잖아요. 그 400만 원을 만들어 놨었는데 이제 그 다시 2019년도에 450만 원으로 50만 원이 상승했을 경우에는 그 재무상태표에서 투자주식 금액을 450만 원으로 증가를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50만 원 평가이익이 난 건데요. 이 부분은 똑같이 손익계산서에 투자주식 평가이익으로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내가 뭐 시세 차익을 볼 목적으로 주식을 매입했을 때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면 되는데 이 투자 주식을 이렇게 시세 변화에 따라서 반영을 하지를 않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뭐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나요? 그 시세에 따라서 바로바로 평가이익을 잡지 않을 때는 우리가 지분법 회계라는 걸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지분법 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뭐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면 되는데요. 2012년 초에 SK텔레콤이 당시 하이닉스 반도체의 지분 20%를 인수했습니다. SK 하이닉스인데요. 그렇죠. SK텔레콤이 그 당시 하이닉스로부터 하이닉스 지분 인수할 때 단순히 시세 차익만 보려고 지분을 샀을까요? 뭐 SK 그룹의 이제 반도체 사업 진출, 또 SK 계열사들과의 뭐 시너지 효과, 또 반도체 사업을 통한 어떤 뭐 새로운 그 사업 기회의 뭐 모색, 뭐 이런 전략적인 목적에서 지분 인수를 했겠죠. 그렇습니다. SK텔레콤이 하이닉스 지분 20% 이상을 매입했기 때문에 회계에서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됐다고 말하는데요. 만약 지분을 50%를 초과해서 매입하게 됐다면 지배력을 가지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분 20% 이상, 50% 이하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유의적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는 건가요? 네, 쉽게 말해서 그 회사의 영업 정책이나 재무 정책에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의적 영향력 관계가 생기면 SK텔레콤은 하이닉스를 관계기업이라고 부릅니다. 관계기업에 대해서는 지분법 회계 처리를 하게 돼 있는 것이고요. SK텔레콤이 가진 하이닉스 지분, 다시 말해서 관계기업 투자 주식 이것을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는지 뭐 이위 회계사하고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2012년 초에 SK텔레콤이 하이닉스 지분을 20%를 10억 원에 인수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2012년 말에 하이닉스 반도체가 3억 원의 단기 순이익을
낸 것으로 결산이 되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것이 SK텔레콤의 2012년 말 결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대표님께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자주 묻는 것인데요. 네. 회사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누구의 것이죠? 너무 나한테 이 질문을 자주 하는데 이거 주주의 것이죠. 네. 그럼 회사의 순자산이 이제 증가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네. 증가한 순자산은 그럼 누구의 것일까요? 뭐 그것도 당연히 주주의 것이죠. 네. 그렇다면 좀 전에 하이닉스가 2012년 말에 3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냈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 하이닉스 순자산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손익계산서를 결산하고 나서 당기 순이익이 3억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 당기 순이익 3억 원은 재무상태표의 자본으로 보내지는데 네. 자본 내에 있는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지갑 속으로 쏙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의 순자산이 3억 원이 증가하게 되죠. 이 증가한 3억 순자산 중에서 SK텔레콤 목은 얼마나 증가했나요? SK텔레콤이 가지고 있는 하이닉스 지분이 20%니까 3억 원 곱하기 지분율 20% 하면 6천만 원. 이 6천만 원이 늘어난 거죠. 오케이, 뭐 회계 처리가 이제 다 끝난 건데요. 이걸로 회계 처리가 다 끝났다고요? 네, 대표님하고의 문답 중에서 회계 처리가 다 끝났어요. 아 그래요? 네, 이걸 우리가 앞에서 배운 좌우 균형 원리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텔레콤이 2012년 초 지분을 매입했을 상황은 SK텔레콤의 현금 10억 원이 감소하고 관계기업 투자 주식 10억 원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2012년 말 결산을 할 때 재무상태표에서 관계기업 투자 주식 장부 가격을 10억 원에서 6천만 원을 증가시켜 10억 6천만 원으로 고칩니다. 이 증가한 6천만 원이 바로 하이닉스의 당기순이익 3억 원 중 SK텔레콤의 몫인 20% 3억 원에서 20%를 곱한 6천만 원이겠죠. 그리고 이 6천만 원을 손익계산서에 지분법 이익이라고 하는 것으로 반영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좌우 균형이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죠. 2012년 말 SK텔레콤을 결산했는데 영업이익이 이제 5억 원으로 가정을 해보게 되면 영업이익은 5억 원, 그 다음에 지분법 이익은 영업의 수익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좀 전에 지분법 이익 6천만 원을 영업의 수익에 더해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영업의 수익이 증가하게 되니까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도 증가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당기순이익도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이닉스가 3억 원 이익이 아니라 3억 원의 당기순 손실을 냈다고 하면 SK텔레콤은 6천만 원의 지분법 손실을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부가액이 최초에 관계기업 투자 주식으로 10억을 기록해 놨었는데 지분법 손실을 6천만 원이 반영이 돼야 되니까 관계기업 투자 주식은 9억 4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회계사 그러면 질문 하나 있어요. 네. 이 지분법 회계를 적용하는 지분율 기준이 지분율 20% 이상 50% 이하라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기준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지분율이 20%가 안 되어도 20% 미만이더라도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관계기업으로 분류하고 지분법 회계를 적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50%가 넘어도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또 있죠. 어떤 경우가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A회사가 B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10%밖에 갖고 있지 않다고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임원 겸직을 하고 있는 경우인데요. 네. A회사의 임원이 B회사의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이사로 참여하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가장 중요한 최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그 집합기구가 이사회인데 이사회에 이사로 참여한다면 그 회사의 재무정책이나 영업정책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술의 제공인데요. A회사가 B회사에 그 생산에 필요한 아주 필수적이고 중요한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도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임원의 선출권이 있는 경우인데요. A회사가 B회사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임원이라는 것이 이사회에
이사로 참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의사결정 기구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네네네. 그럼 이 회계사 그 실제 기업 재무제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지분법 회계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이걸 한번 보여주시죠. 네, 저희 하마터면 회계를 모르고 일할 뻔했다에서도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유한양행이라는 제약기업의 사례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한양행의 2017년도 결산 재무제표 주석에 보면 어떤 관계기업들이 있는지 자세히 나옵니다. 제가 간략하게 편집을 해봤는데요. 네. 유한양행의 2017년도 말 현재 관계기업에는 유한킴벌리, 유한크로락스, 한국얀센, 바이오니아가 있습니다. 근데 2017년 말 지분을 보면 바이오니아의 경우 4.4%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데 관계기업으로 분류가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왜 유한양행이 바이오니아를 지분법으로 처리하는지 봤더니 유한양행이 바이오니아에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나와요. 네. 그래서 유한양행에서는 바이오니아를 지분법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유한양행에서 유한킴벌리 주식 30%를 취득하면서 취득 원가로 594억 원을 지급을 했고 유한크로락스는 6.6억, 그 다음에 한국얀센은 16억의 취득 원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67억 원인데요. 근데 2017년도 말 장부가액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유한킴벌리, 유한크로락스, 한국얀센은 취득원가보다 장부가액이 더 훨씬 크거든요. 아, 그렇네요. 네네. 네. 그런데 바이오니아는 취득가액보다 장부금액이 작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분법 회계를 적용했기 때문이거든요. 네. 네, 유한킴벌리, 크로락스, 한국얀센 같은 경우에는 취득 이후에 이 회사들이 당기순이익을 많이 냈기 때문에 그 당기순이익을 저희 유한양행에서 가져오면서 그 장부금액이 커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취득 원가가 67억인데 지금 장부 가격은 오히려 줄어서 47억 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제 저것은 바이오니아가 당기순 손실을 내온 결과다. 이렇게 추정이 가능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말에 그럼 실제적으로 저희 유한양행의 관계 회사들이 실적이 어떤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주석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네. 그 2017년도에 유한킴벌리는 1,300억 원 정도의 당기순 이익을 냈고 네. 유한크로락스는 54억 원, 한국얀센의 경우는 134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네. 냈습니다. 반면 바이오니아는 85억 원의 당기순 손실이 냈죠. 그래서 2017년도에 같이 지분법 평가를 해보니까 관계기업 지분법 손익을 보면 유한킴벌리 같은 경우 지분법 손실이 414억 원이 났고 지분법 이익으로 지분법 이익으로 414억 원이 반영됐던 거죠. 그만큼 또 지분법 그 관계기업 투자 주식의 장부가액이 또 상승했을 거고요. 그 유한크로락스, 한국얀센도 마찬가지로 지분법 이익을 내면서 투자 주식 장부가액을 관계기업 투자 주식 장부가액이 상승되었을 건데 바이오니아는 오히려 14억 원의 지분법 손실을 냈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의 17년도 재무제표를 보면 지분법 손익으로 464억 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표를 보니까 말이죠. 이게 유한양행의 관계 기업들은 효자 역할을 톡톡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회계라는 게 모르고 볼 때는 외계어 같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또 알고 보면 조금 만만한 구석이 있습니다. 저희 하마회계는 여러분들의 회계 기초공사를 튼튼히 해서 회계를 조금 더 만만하게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